북미 정상회담 결렬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하노이도 표정이 아주 어두워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은 신석호 부장 그리고 유승진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승진 기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 하노이에 머물고 있고 호텔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소식인데 관련 이야기는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금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오후 7시 31분을 지나고 있으니까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호텔에 머문 지 4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숙소에 지금 멜리아 호텔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 아직까지 좀 두문불출하고 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오고 있고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멜리아 호텔에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약을 통제를 했던 호텔이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예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김 위원장이 한밤중에 혹은 내일이라도 당장 떠날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정부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회담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게 바로 베트남 정부일 텐데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 외교부가 저희 뉴스 바로 직전에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바로 성명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면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방문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를 한다라고 진화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정부도 그만큼 많이 당황스러웠다는 방증일 겁니다. 제가 정부 관계자에게 한번 통화를 해보니까 본인도 일단은 예정대로 일정은 진행을 하겠지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조금 당황스럽다 이렇게 저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요, 이번에 이 북미 회담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이 정상회담의 유치를 성공적으로 해서 좀 뭔가 이득을 보겠다 이렇게 구상을 해왔었는데 이 최대 수혜자가 되는 듯 했지만 조금 어정쩡해진 모양새가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베트남에서 경제 모델을 좀 가져다가 북한에 도입을 하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었고 측근들이 또 산업단 시찰도 나가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남은 1박 2일 일정을 베트남에서 소화하는 것 자체가 좀 머쓱한 상황이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당장 베트남을 돌아가기에는 조금 무리수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본인이 이 베트남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공식 방문이면서 또 혈맹 관계를 강조해 왔었기 때문에 곧바로 베트남을 떠나버린다면 본인이 이 북미 회담을 위해서 베트남을 온 거다라는 걸 증명하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돌아가는 거 쉽지 않고 공식 방문을 한다고 해도 일정을 최대한 간소화해서 본인의 동선을 노출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하노이 북부에 있는 방린성의 삼성전자를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하노이 시내에 있는 유치원을 방문을 해서 좀 애민 지도자의 모습을 연출할 거다라는 이 관측들도 나왔었는데 현재로서는 좀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요. 또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에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렇기 때문에 이 내외신 취재진들을 피해서 가급적이면 동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 방문 일정 중에서는 뭐 주석과 만난다든지 아니면 총리와의 회담, 그 만찬 이후 호찌민 묘역을 참배하는 그런 공식적인 일정만 소화할 뿐 나머지는 사적인 시찰이라든지 경제 시찰을 나설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이 돼야 경제 개발도 가능하다. 이런 논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는데 이 협상이 어그러지면서 이런 모델 자체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석호 부장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상 쭉 지켜보셨는데 아까 우리 리포트에서도 이유에 대한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신석호 부장이 보시기에는 결정적으로 어디서 삐그러진 걸로 보십니까? 네, 오늘 이 결과가 미국과 북한에게 잘 못된 것이냐, 잘 된 것이냐 이것부터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예. 그 출발점은 이런 상황을 미국이나 북한이 의도했느냐, 만약에 의도하진 않았더라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었느냐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미국은 이런 상황을 의도한 건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짐작하고 대비한 정황은 보입니다. 확대 정상회담에 볼턴 보좌관이 들어간 게 바로 그런 증거인데요. 그럼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이 만약에 이런 상황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염두에는 뒀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탄핵 위기에 지금 다시 몰리고 있고요. 내년에 11월에 재선에 성공할지 안 할지 지금 북한이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적당한 수준에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얹어놓고 파킹한다 그러죠. 얹어놓고 시간을 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절대 받아줄 수 없는 요구를 하면서 이번 회담을 결렬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저는 이런 가설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학습 효과라는 것입니다. 김정은에게 지금 이런 큰 그 북미 핵협상은요, 처음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처음입니다만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미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1994년 제네바 합의로, 물론 사망 직후에 합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할아버지도 한번 영변 시설을 가지고 미국과 거래를 했다가 파기를 했었고, 예. 그 다음에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도 2005년 9.19 합의와 2.13 13 합의를 통해서 한번 영변을 팔았다가 다시 파기하지 않았습니까? 국제사회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가져 나올 경우를 대비하고 있었던 것인데, 김정은이 그 점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영변 플러스 알파, 과연 알파에 대해서 합의가 될 거냐 되지 않을 거냐, 이 부분이 관심사였는데, 오늘 뚜껑을 열어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협상 결렬의 이유를 들어보면 결국엔 알파에서 협상이 깨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기자회견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니까요, 북한은 영변 시설만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 대가로 제재를 완전히 풀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영변은 이미 곧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는 고철덩어리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이미 미국은 영변 이외의 핵시설들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그 증거를 들이대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언론에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은요,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 이외에 강선이라는 곳에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 알고 있다, 이런 보도가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는 적어도 강선이라는 한 곳 이상의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에 지금 다 알고 있는 바거든요. 그 강선을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미국이 굉장히 강한 첩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선 이외에 아직까지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한국과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어떤 북한의 비밀 핵시설, 그리고 미사일 기지 같은 것들에 대한 정보를 들이대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영변으로 충분하다고 예상을 하고 나왔지만 미국은 영변 이외에 다른 곳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핵화 구상 북한이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요구한 전면적인 제재 완화, 이거를 미국이 거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회담이 결렬이 되고 난 다음에 협상이 이어갈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북한 내부에서도 협상 당사자들의 위치,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겠어요. 점쳐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큰 어떤 외교 행사는요, 국제 정치라고 하죠. 이 국제 정치는 필연적으로 각국의 국내 정치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반대이기도 합니다. 각국의 국내 정치가 국제 정치, 즉 외교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이 결렬의 상황이 김정은 위원장과 측근들이 사전에 기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북한 내부에서는 반드시 책임론이 제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말이죠. 지금 북한 체제의 그들 스스로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기 하노이까지 66시간이나 기차를 타고 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지금 결렬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신처럼 되어 있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연적으로 측근 가운데 하나가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숙청을 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숙청 가능성까지 좀 더 살펴봐야 될 텐데, 유승진 기자. 네. 협상의 문은 닫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이 앞으로 협상이 더 진행될 거란 이야기를 했는데, 협상의 동력은 좀 떨어져 보입니다. 네. 앞으로 협상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을 좀 해주시죠. 제 예측으로는 이제 실무 협상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신석호 부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카운터 파트에서 교체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김영철 부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김혁철 대표라든지 실무 협상 라인에서 무언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일단은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된 이상 실무 협상 카운터 파트가 바뀌고 나면 다시 비핵화에 대해서 의제 정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차기 정상회담의 일정을 잡지 않았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무 협상부터 다시 차근차근 올라가다 보면 향후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하노이가 당분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협상 동력이 계속 살아날지 또 북미 간에 어떤 실무 라인이 가동될지는 좀 더 자세히 저희가 취재를 해서 후속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광화문 스튜디오로 넘기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호희였습니다.